남편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리는 순간 저는 그가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증거였다는 걸 깨말았어요. 비가 아주 얇게 내리던 10월의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엔 물방울이 길게 늘어졌고 부엌 형광등은 반쯤 깜빡였지요. 윤미정은 밥솥을 열었다가 그대로 손을 멈췄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지 않았어요. 남편 강대성의 밥그릇도 그대로였지요. 대성은 야간 근무 다음 날이면 꼭 씻지도 못한 얼굴로 들어와 물부터 찾는 사람이었어요. 문을 여는 소리, 현관에 던져지는 작업화, 그 소리가 늘 같은 시간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없었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화면을 쓸어내렸지요. 통화 기록은 비어 있었고 메시지 창도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건 미정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이 집에선 걱정도 비용이었거든요. 연체 문자 한 통이 사람을 하루 종일 붙들어 매는 삶이었지요. 시계가 7시 15분을 지나자 미정은 결국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지요. 남편이 밤근무였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말끝이 조금 건조했습니다. 그게 미정의 버릇이었지요. 흔들리면 더 무너지니까요. 순찰차가 현금물류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센터는 회색 벽면과 낮은 창문을 가진 단층 건물이었어요. 주차장 바닥엔 어젯밤의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곽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바람이 밀면 끼익 소리를 낼 것 같았어요. 센터 출입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급히 나간 자리처럼 문이 닫히는 일을 잊은 모습이었지요. 경찰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기엔 기계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닥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어수선함이 없다는 점이 더 이상했지요. 금고실로 가는 복도 끝에서 미정은 입술을 아주 약하게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못 먼저 알아챘거든요. 센터 책임자가 도착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바빠 보였지만 눈은 계속 금고문을 쳐다봤지요. 금고는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걸어두는 보관함도 비어 있었지요. 그리고 센터 차량 한 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흰색 밴이었어요. 대성이 야간에 출고할 때 쓰던 그 차였지요. 강대성 씨가 어제 야간으로 혼자 마감이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책임자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원래는 교육생이 하나 붙어야 하는데요. 어제는 마지막 차 들어오고 나면 보내라고 했습니다. 대성이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고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서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지요. 대성은 늘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적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사람. 회사에선 그런 성실함이 칭찬이었고 집에선 그 성실함이 무게였지요. 대성은 불평을 잘 안 했습니다. 대신 눈밑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식탁에 앉아도 말이 짧았지요. 괜찮아요. 피곤해요. 그 정도였어요. 경찰은 감시실로 향합니다. 작은 모니터들이 벽에 줄지어 있었고 화면 속 창고는 밤에도 밝았습니다. 책임자가 한 칸을 열어 테이프 보관함을 보여줍니다. 2개가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가져간 흔적이었습니다. 책임자는 침을 삼키며 다른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직 돌아가는 기록 장치가 있었지요. 화면이 바뀌고 시간 표시가 깜빡입니다. 그리고 거기 익숙한 어깨가 보였어요. 강대성이었지요. 대성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히 잠근 지퍼, 장갑을 낀 손,
그는 금고 앞에서 잠깐 서서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 다음엔 몸이 자동처럼 움직였지요. 현금 묶음을 카트에 올리고 밴으로 옮기고 다시 돌아와 또 옮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지요. 밤의 긴 시간 동안 대성은 혼자서 조용히 금고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옵니다. 저 사람이 대성이 맞아요? 책임자는 대답을 못했어요. 경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서 실종이라는 단어가 도주로 바뀌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뚝 부러지는 감각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미정은 바로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대성이가 혼자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경찰은 짧게 답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혼자 하기엔 규모가 큽니다. 그 말이 미정의 가슴을 더 눌렀지요. 규모가 크다. 그 말은 곧 대성이 누군가와 엮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정은 대성이 엮이는 사람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성은 친구도 많지 않았고 회식 자리도 피하던 사람이었지요. 집과 일터 사이만 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 대성은 집에서 보던 대성과 조금 달랐습니다. 눈이 더 차분했고 표정이 더 단단했지요. 마치 오래전에 이미 결심한 사람처럼요. 센터 주차장으로 나가자 대성의 픽업 트럭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에는 빗물이 잔뜩 맺혀 있었고 대시보드 위엔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잿더리를 열었어요. 안쪽에서 작은 금속 반짝임이 보였지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미정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떨림을 삼키는 움직임이었어요. 미정은 반지를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쥐면 인정하게 될까 봐요. 대신 반지에 시선을 박아둔 채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저거 일부러 두고 간 거예요? 경찰은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단서 같지 않은 시간은 늘 불길하지요. 누군가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테고 누군가는 결별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미정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견디기 어려웠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센터의 회색 벽은 더 축축해졌고 바닥엔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쳐졌지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한번 지나갑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이는데 미정의 세계만 멈춘 느낌이었어요. 그날 아침 강대성은 사라졌고 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지요. 화면 속 대성은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대성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혹은 대성을 조용히 치워버리려 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이지요. 미정은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마지막으로 센터 문을 돌아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어요. 마치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는 입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그 입에서 앞으로 더 큰 소리가 터져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중한 침묵을 깨는 사건이 이미 어딘가에서 달려오고 있었지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윤미정은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손끝을 맞물렸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머그컵의 미지근한 물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마시려면 마실 수 있는데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대성의 이름이 종이 위에 반복될 때마다 현실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말 한 적은 없으세요? 없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은 그 끄덕임이 마음에 걸렸지요. 믿는다는 끄덕임이 아니라 기록한다는 끄덕임 같았거든요. 대성은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피의자였지요. 그 단어가 미정의 입안에서 모래처럼 씹혔습니다. 센터 쪽 수사도 동시에 굴러갑니다. 금고 열쇠는 없어졌고 출입 흔적은 정교하게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건 안에서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 사람은 화면 속 강대성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현금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일련 번호가 따로 기록되지 않은 지폐, 생활 속을 떠돌던 돈, 추적은 거의 불가능했지요. 강대성이 남긴 결혼 반지도 애매했습니다. 메시지일 수도, 연기일 수도, 그냥 버릇일 수도 있었어요. 미정은 반지를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화가 먼저 났습니다. 두려움보다 화가 앞서는 건 아마도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겠지요.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혹시 안에 있으면 그 가능성이 너무 작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습관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불을 켜자 거실의 먼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대성이 늘 벗어두던 작업복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선명했어요. 사라진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지요. 그 사람이 남기던 소리와 리듬까지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찍고 멈췄어요. 숫자들이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이 집은 숫자로 버티는 집이었는데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미정은 입술을 다물고 대성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받지 않아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대성아, 전화 좀 받아. 지금 이게 뭐야? 말이 끝에서 조금 떨렸지요. 미정은 바로 끊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비어가는 느낌만 남았어요. 다음 날 수사팀은 미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조금 더 직선적이었어요. 갈등이 드러나는 순간은 늘 말의 장식이 떨어져 나갑니다. 윤미정 씨, 남편분이 돈을 훔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됐고요. 그건 봤어요. 그러면 도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의심 가는 사람은요? 없어요. 대성이가 누구랑 그렇게까지 깊게 지내는 사람 없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깁니다. 그리고 한 장을 꺼내 미정 앞에 놓습니다. 통화 내역 요약표였어요.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지요. 특정 번호가 반복됩니다. 퇴근 직후, 야간 들어가기 전, 주말 오후, 아주 일정한 리듬으로요. 이 번호는 아세요? 미정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서가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직 직원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서가연. 이름만 들었지요.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는 말로 한번 스쳐간 적이 있었어요. 미정은 그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질투와 불안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미정은 그런 감정에 시간을 쓰면 집이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알 필요가 있나요? 형사가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필요가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도주하기 전으로 연락이 많습니다. 미정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였지요. 연락하면 다 공범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이 사건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또 날아와 꽂혔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 결국 미정이 두려워하던 문장이었지요. 남편이 나쁜 선택을 한 것보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더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가능성도 미정을 찔렀지요. 둘 중 무엇이든 미정은 무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센터 주변을 혼자 돌았습니다. 경찰이 막아 세우진 않았지만 눈길이 따라붙었어요. 미정은 철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지요. 이곳에서 대성은 수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같은 보안 절차, 같은 철문, 같은 냄새. 미정은 그 반복이 대성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안정은 반복에서 온다고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반복은 때로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그리고 질림은 욕망을 키웁니다. 미정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대성이 자주 가던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형광등이 번져 보였지요. 카운터 옆 담배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미정은 담배를 싫어했습니다. 집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걸 못 견뎠지요. 대성은 집에선 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밤근무 나가기 전 차 안에서 한 대를 피웠어요. 미정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지요. 통제가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통제가 지금은 칼처럼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조였나? 아니, 그건 핑계지. 미정의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부딪혔어요. 서로를 비추고 반발하는 관계처럼요. 미정은 결국 현실적인 질문으로 도망칩니다. 대성은 어디에 있을까? 돈은 어디로 갔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미정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경찰은 강대성을 전국 수배로 돌립니다. 공항, 터미널, 숙박업소, 렌터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의 원은 넓어지고 흐려집니다. 그리고 미정은 매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연락 온 적 있나요? 최근에 싸운 적 있나요? 질문은 점점 관계의 죄까지 파고들지요. 갈등의 장면은 집에서도 터집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말이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위기 앞에서 가족은 더 솔직해지지요. 미정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엄마,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에요. 아니, 너도 생각해봐. 돈에 눌려 살더니 결국 터진 거 아니냐? 미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성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화면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 미정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었어요. 믿음은 남아있는데 근거가 사라진 상태. 그게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지요. 그날 밤 미정은 대성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셔츠들 사이로 대성이 잘 안 쓰던 작은 파우치가 보였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안엔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도 아니었어요. 낡은 메모지 몇 장과 센터 근무표를 접어둔 종이, 그리고 손으로 적은 숫자들이 있었지요. 시간, 날짜, 짧은 동선 같은 것들. 미정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성은 계획을 세웠구나. 그 사실이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안도하게도 했습니다. 적어도 납치당해 끌려간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이 더 무서웠지요. 계획이 있었다면 끝까지 갈 생각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미정은 종이를 다시 접어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결심합니다. 더 이상 그럴 리 없다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고요. 미정은 경찰에게 모든 걸 넘기는 대신 자신이 아는 강대성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떠올리기로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시간, 잠이 안 오면 듣던 음악, 편의점에서 고르던 음료, 작지만 확실한 반복들. 그 반복이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요. 미정은 휴대폰을 들고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단단했습니다. 대성아,
돈이든 뭐든 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어. 연락해. 한 번만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봅니다. 빗물 자국이 마른 유리창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졌지요. 그 번짐처럼 사건도 이제 더 넓게 퍼질 거예요. 대성의 바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테니까요.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배신하는지의 문제로 바뀔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가연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윤미정은 결심한 다음 날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잠을 잤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지요. 몸은 누워 있었지만 생각은 밤새 움직였던 것 같았습니다.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간은 미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미정은 경찰이 아니라 강대성의 아내로서 움직이기로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요. 미정은 먼저 대성의 생활 반경부터 떠올렸습니다. 집과 센터,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아주 작은 틈들, 출근 전 들르던 편의점, 야간 근무 날이면 잠깐 앉아있던 센터 근처 공터, 담배를 피우며 통화를 하던 장소. 미정은 그 틈들을 하나씩 걷기로 합니다. 의미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편의점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립니다. 형광등 아래 진열대가 반짝였고 바닥은 방금 닦은 듯 미끄러워 보였어요. 미정은 냉장고 앞에 섭니다. 대성이 늘 고르던 캔커피가 아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지요. 여기서 뭘 기대하는 거지? 미정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미정은 계산원과 눈이 마주칩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미정의 시선을 오래 받자 눈썹이 조금 움직였지요. 혹시 이 근처에서 밤에 일하던 남자 기억나세요? 밤에요? 네. 작업복 입고 키 좀 크고요. 계산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센터 쪽 사람이죠. 가끔 통화 오래 하던. 미정의 손가락이 카운터를 살짝 눌렀어요.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모르시죠? 글쎄요. 여자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여자. 미정은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굴립니다. 서가연의 얼굴이 겹쳤다가 바로 지워집니다. 확신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밖에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요. 미정은 센터 근처 공터로 이동합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자리였어요. 낮인데도 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들이 드물게 지나가고 바람에 종이 조각이 굴렀지요. 미정은 한참 서서 주변을 봅니다. 시선이 땅에 머물다 담벼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주 희미한 낙서가 남아 있었어요. 숫자 3개. 이미 반쯤 지워졌지만 미정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143. 미정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성의 파우치에서 봤던 숫자와 겹쳤지요. 사랑의 암호라는 걸 미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성이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 미정은 한 번쯤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숫자로 감정을 대신하던 이야기들 말이지요. 대성은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렸구나. 그 생각이 스며들자 공간이 달라 보였습니다. 공터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서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겠지요. 미정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 장면을 지우려는 듯이요. 하지만 마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경찰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짧고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윤미정 씨,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요?
최근 현금으로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분과 직접 연결되진 않았지만 동선이 겹칩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대성이를 아는 건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전직 직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서가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미정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귀에서 울렸지요. 저녁이 되자 미정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거실에서 창문만 밝았어요. 미정은 대성의 옷장 앞에 섭니다. 옷을 하나 꺼내 얼굴에 가져갑니다. 세제 냄새와 아주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미정은 속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떠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은 곧바로 반발을 만납니다. 아니야. 떠날 준비를 했잖아. 두 생각이 충돌하며 미정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남편을 찾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대성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만약 이 모든 게 사랑에서 시작됐다면, 미정은 그 결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날 밤 미정은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짧았습니다. 그 사람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미정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됩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대신 등 뒤가 서늘해졌지요. 미정은 바로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창밖을 한 번 더 봅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깜빡입니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미정은 메시지를 지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계의 문제로 들어섰다고요. 돈의 크기보다 사람 사이의 선택이 더 무거운 국면으로요.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을 찾는 이야기에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가를 묻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이제는 미정 자신도 서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미정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닐 거예요.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전화벨이 먼저 울렸어요. 밤 11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지요. 윤미정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거실 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TV 화면만 꺼진 채로 어둠을 반사했어요. 휴대폰 진동이 손바닥 뼈를 타고 올라옵니다. 미정은 숨을 한번 삼킨 뒤 받습니다. 윤미정 씨 맞으시죠? 수사팀 형사의 목소리였어요. 짧고 단단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로요? 센터 근처. 급합니다. 남편분 연락 흔적이 잡혔습니다. 미정은 대답 대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어요. 눈만 과하게 또렷했지요. 기대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발끝이 이미 기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센터 근처 임시 수사 차량 안은 전자기기 소리로 가득했어요. 작은 삑 소리, 무전기의 잡음, 키보드가 빠르게 두드려지는 소리. 미정은 뒷좌석에 앉자마자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엔 통화 기록과 위치 좌표가 떠 있었어요. 형사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습니다. 서가연. 지금 통화가 잡혔습니다. 상대가 공중전화로 추정돼요. 상대가 대성이에요? 형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성은 아직 못 잡았지만 패턴이 같습니다. 숫자 호출도 왔고요. 미정의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143. 그 숫자가 다시 떠오르지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혹은 사랑으로 위장한 신호요. 형사는 미정에게 차분히 말합니다.
윤미정 씨,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우리 지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왜요? 서가연이 지금 남편분 위치를 확인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쪽이 붙어 있어요. 다른 쪽이요? 형사의 눈이 잠깐 굳었습니다. 돈을 준 쪽입니다. 남편분이 살아있으면 그쪽이 불리해요.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불리해진다는 말이 곧 없애려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통증으로 정신을 붙들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지요. 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가로등이 줄줄이 지나가요. 빛이 얼굴을 스치고 사라지고 다시 스치고 사라집니다. 미정은 창밖만 봅니다. 속에서 말이 계속 튀어나오려 했지만 지금은 말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 뒤편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골목에 차가 멈춥니다. 비닐 간판이 바람에 파닥거립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며 엔진 소리를 길게 남깁니다. 형사가 미정에게 이어폰을 건넵니다. 듣기만 하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전 여기까지 와서 듣기만 해요? 지금은요. 미정은 이어폰을 귀에 꽂습니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잡음이 섞인 통화 연결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서가연이었어요. 미정은 그 목소리를 처음 듣는데도 이상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의 톤이었지요. 대성아, 나야. 잘 지냈어? 잠깐의 침묵. 남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립니다. 가연이야? 그 한마디에 미정의 숨이 턱 막힙니다. 강대성이었습니다. 살아있었지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가연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응? 너 어디야? 목소리 왜 그래? 나 지금 좀 위험해. 무슨 소리야? 누가 너 찾았어? 돈이 안 와. 나 진짜 없다. 미정의 머릿속이 얼어붙습니다. 돈이 안 와. 대성은 돈을 훔쳤지만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지요. 가연이 웃는 소리가 아주 짧게 들립니다. 웃음 같지 않은 숨이었어요. 대성아, 너 지금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 약속했잖아. 조금만 보내줘. 나 진짜.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디야? 정확히. 대성의 숨소리가 커집니다. 마이크에 바짝 붙은 듯 했지요. 말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내가 왜 위험해? 가연의 말이 순간 차가워집니다. 대성아, 지금은 감정 얘기할 때가 아니야. 주소. 지금. 형사가 손으로 조용 신호를 보냅니다. 수사 차량 안의 공기가 더 단단해졌어요. 누군가 키보드를 멈추고 숨을 참고 듣습니다. 이어폰 속에서 대성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도 어딘가 믿고 싶어하는 흔들림이었지요. 코스멜이야. 뭐? 코스멜? 작은 섬이야. 여기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가연은 바로 목소리를 낮춥니다. 좋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누가 가? 내가 사람 보내. 가연아, 나 우리 얘기. 대성아. 가연이 말을 끊습니다. 단호했어요. 너 거기서 기다려. 나중에 얘기해. 통화가 끊깁니다. 잡음만 남아요. 미정은 이어폰을 뽑지 못한 채 멍하니 앞좌석 헤드레스트를 봅니다. 거기에 작은 실밥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지요. 미정은 그 실밥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끝이라서요. 형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확보됐습니다. 위치. 다른 형사가 바로 이어봤습니다.
그쪽에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미정은 그제야 소리를 냅니다. 그럼 대성이를 살릴 수 있어요? 형사는 미정의 눈을 잠깐 봅니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합니다. 차량 밖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소리였어요. 가볍고 빠른. 누군가 공중전화 부스 근처로 다가옵니다. 수사팀이 동시에 몸을 낮춥니다. 미정도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지요. 골목 끝 가연이 나타납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렀었어요.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었고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2번 훑어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말한대. 코스메리래. 잠깐.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가연의 표정이 변합니다. 아니, 확실해. 내가 직접 들었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를 악문듯 말합니다. 그래. 이번엔 깔끔하게. 그 순간 미정의 안쪽에서 뭔가 터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깔끔하게. 그 단어가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사람을 없애는 말이 이렇게 일상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미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정은 무의식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형사가 즉시 팔을 뻗어막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미정이 이를 깨물고 낮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떨리는데도 낮고 날카로웠어요. 형사는 짧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윤미정 씨, 남편분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나가면 계획이 깨집니다. 미정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돌립니다. 가연이 통화를 끝내고 골목을 빠져나가요.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그 소리가 미정에게는 배신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팔아넘기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걸어가는 소리요. 차량 안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미정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대성은 돈을 훔친 사람이지만 동시에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먹히는 약한 고리였다는 사실을요. 사랑이라고 믿은 관계는 사실 연결이었고 통로였고 가장 값싼 정보 거래였지요. 미정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무릎에 닿았어요. 바로 닦아냅니다.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잡고 말합니다. 해외 공조 요청, 체포팀 투입 준비. 또 다른 목소리가 겹칩니다. 국내 쪽도 동시에 칩니다. 돈준 쪽 움직임 빨라질 겁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합니다. 거의 독백이었지요. 대성아, 내가 그렇게까지 바랐던 건 돈이 아니었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차갑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야 해요. 살아서 다 말해야 하니까. 차는 다시 출발합니다. 창밖 가로등이 더 빠르게 스쳐갑니다. 미정은 그 빛 속에서 서가연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립니다. 무표정, 깔끔함. 그 무표정이 미정의 마음을 끝내 갈라놓았지요.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겨울이 끝났다는 소식은 늘 늦게 오지요. 법원 앞 가로수는 아직 마른 가지를 흔들었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젖은 바닥 위에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윤미정은 우산을 접고 물기를 털어내지 않았어요. 어깨에 남은 빗방울이 차갑게 스미는 게 오히려 현실 같았거든요. 강대성은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체포되어 조용히 호송되어 왔지요. 뉴스는 간단한 문장으로 사건을 정리했어요. 현금물류센터 내부 직원, 대규모 현금 절취. 숫자들이 굵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 사건은 숫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숫자는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은 계산이 안 되지요.
처음 대성을 봤을 때 미정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어요. 낯설미였지요. 같은 얼굴인데, 같은 눈인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도망치는 동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은 결국 표정에 남습니다. 대성은 수척해져 있었고 손끝이 자주 떨렸어요. 그 떨림은 겁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말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면회실의 유리창은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미정은 한참 자신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대성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지요. 미정도 말을 고르느라 입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은 너무 쉬워서 잔인하고 어떤 말은 너무 무거워서 목을 막습니다. 대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바닥에 닿는 듯 낮았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미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미안하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대성의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대성은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고 싶어 보이지 않았어요.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 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둘러싼 사람들, 배신, 그리고 살해 계획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 그 한가운데서 대성은 훔친 사람이면서 동시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미정을 더 혼란스럽게 했지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질 때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놓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미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는 거리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내가 알던 사람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성이 몰래 피우던 담배 냄새, 퇴근 후 말없이 설거지하던 손, 계산기를 두드리며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조각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짜처럼 느껴졌지요. 그때 미정은 관계의 뿌리가 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뿌리가 뽑힌 자리에서 다른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아니라 인식이었지요. 대성은 단 한 번도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너무 오래, 너무 조용히 참고 버텼어요. 그 참고 버팀이 미정을 안심시키기도 했고 동시에 대성을 점점 비워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그걸 뒤늦게 보게 됩니다. 나도 살아남느라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이 대성을 숨막히게 했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미정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관계는 늘 서로의 무게로 눌리며 모양이 바뀌지요. 미정은 용서를 쉽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꽃처럼 예쁘게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거칠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대신 미정은 정리를 선택했어요. 무엇이 내 책임이고 무엇이 상대의 선택인지 구분하는 정리요.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미정은 평생 그날의 비와 그날의 영상 속 대성에게 붙잡혀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미정은 집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엔 어린아이들이 없었고 축축한 흙냄새만 올라왔어요. 미정은 손바닥을 펴서 빗물을 받았다가 천천히 흘려보냈지요. 물은 손에 남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빠져나가요. 미정은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결국 붙잡는 방식이 문제였다고요. 대성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미정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 대출서류, 보험. 삶의 대부분이 종이로 남아있더군요. 종이를 넘길 때마다 마음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뎌짐이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무뎌져야 앞으로 걸을 수 있는 날도 있으니까요.
미정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는데 삶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성이 선택한 길은 대성의 책임입니다. 미정이 할 일은 남은 삶을 무너지지 않게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그게 성장이라면 성장일 거예요.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들고도 일상을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것 말이지요. 가끔 미정은 상상합니다. 만약 그날 대성이 집에 들어왔다면, 만약 대성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숨 막혀요. 나 도망치고 싶어요. 그랬다면 미정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단번에 따뜻해지진 못했겠지요. 하지만 미정은 지금보다 덜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은 미정을 괴롭히기보단 조금 더 조심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을 미정은 배웠거든요. 면회의 마지막 날 대성은 유리창 너머에서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미정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돌아갈 곳은 예전이 아니에요. 우리도 당신도 다 달라졌어요. 그 말은 차갑지만 정직했지요. 미정은 이제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 위에 서 있는 희망을 남기고 싶었어요. 변화된 사람에게는 변화된 삶이 필요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치고 하늘이 조금 열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빛이 얇게 번졌지요. 미정은 그 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종종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에서 갈라진다고요. 한마디를 안 한 것, 한마디를 늦게 한 것, 그리고 한마디를 잘못 고른 것.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놓치지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성의 형량이 어떻게 확정될지, 미정의 일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미정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약속하던 쉬운 삶은 없었고 남은 건 살아내는 일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살아내는 일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미정은 우산을 다시 펼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았지요. 젖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